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은 이제 사무관리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본 강의예요, 여러분. 기본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2026년도 대비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작년 기출 뭐가 나왔냐? 그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40점짜리로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 법정 민원, 고충 민원에 대한 개념 문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민원 거부 처분 시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내용을 좀 써라 이겁니다. 그다음 이의 신청 처리 절차. 이번에서는 법정 민원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적어봐라. 그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전체 구조부터 자 민원제도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국민 사이의 어떤 소통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민이 자 행정기관에 이런 처분을 해달라 또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크게 법은 민원을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법정 민원 당연히 법령에 근거한 형식상의 민원이라면 우리 고충 민원은 불합리한 제도 처분에 대한 시정해달라. 시정형 민원이다. 이렇게 개념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민원 처리 예외 사유. 민원 처리 예외는 또 법정 민원은 포함시키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법정 민원. 자,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제조업 허가 신청. 이거는 법정 민원이에요. 고충 민원이에요. 식품위생법상의 그죠? 식품위생법이잖아요. 그죠? 법상의 식품제조업 허가 신청. 그죠? 대표적인 법정 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허가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죠? 허가 절차가 복잡해. 혹은 담당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은 고충 민원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자, 법정 민원 개념부터요. 말 그대로 법이 정해진 민원이다. 법으로 정해진 민원이다. 그래서 법령, 자치, 법규 등에 근거해 인가, 허가, 등록, 증명 등을 신청하는 유형이다. 이거죠. 그럼 행정기관은 자, 적법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적법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 그죠? 네,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랍니까? 적법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 즉 요건을 심사한다. 요건 심사형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가 되시면 이런 민원 서류를 대리 작성하거나 보완해야 될 서류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인 맨날 뭐가 나오죠? 건축법상의 어떤 건축 허가 신청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 법정 민원이죠.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상에 또 자동차 등록 신청이 있다. 그리고 주택법상의 그 사업계획 자 주택법상이죠. 법이 있어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민원이다. 자, 이랬을 때 뭐라고요?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요건 심사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 소위 요건이 충족된다? 기속행위.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자, 고충 민원은요? 좀 다르다. 자, 고충 민원 자체는 행정의 뭐예요? 불합리성. 행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바로 고충 민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정 민원과 달리 법에 정해진 절차로 뭘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 또는 이제 소극 행정으로 불편을 시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시정해달라.
자,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5호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정 제도 개선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현역 장병 군 복무자 고충도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맨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죠? 자, 우리 인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인근 공장에 뭐 소음 피해가 심하다. 근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예, 이거죠? 이건 뭐예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부작위. 행정기관의 부작위, 즉 소극 행정이죠. 이 소극 행정에 대한 고충 민원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로공사 중단이죠. 그죠? 도로공사 중단으로 통행 불편이 지속된다. 이것도 고충 민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문제요. 핵심이죠. 자, 이의 신청 절차. 자, 행정기관이 법정 민원을 거부 처분했다. 그러면 민원인은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민원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도 중요합니다.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60일 문서예요. 60일 문서. 그 다음에 처리 절차. 자, 10일도 중요하다. 그죠? 10일, 60일 문서 10일입니다. 10일 이내 행정기관은 결정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건 기계적으로 60일 문서 10일 기억을 해야 되고, 이의 신청에 있어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기억해야겠죠? 당연히 성명, 주소. 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 민원입니다. 이 대상 민원, 취지 이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일자 후 내용 등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자, 이렇게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결정 통지해야 되고요. 자, 불가피하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10 플러스 10. 그리고요, 결정 시 그 이유와 불복 절차, 그죠? 불복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라 입니다. 자, 민원인은 그리고 행정쟁송, 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례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있는데요. A씨가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을 했다.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위생기준 미달입니다. 위생기준 미달로 허가를 거부했다. 거부 처분이요. 그럼 며칠? A씨는 며칠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60일 내에. 그죠?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방식은요,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행정기관은 그죠? 며칠 내에? 10일이죠. 10일 내에 이의 신청을 검토해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이 결정에 불복하면 A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의 신청은 사례형, 작은 사례형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법정 민원은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기속행위라 그랬어요. 기속행위. 그래서 법정 민원은 처리돼야 되지만 그 외의 민원 중 일부는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라 이거죠. 통지해줘야 된다. 자, 예외 사유는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쓰는 게 좋겠죠? 근데 4개, 5개 정도는 써야 점수를 만점 받을 수 있다. 자, 두 문자를 쓴다. 그러면 정수, 그죠? 정수, 불, 조, 확 여기까지 외우고요. 감선, 사인. 자, 두 문자를 한번 외워보시고 하나하나씩. 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 넣을 수 있어요? 안 된다. 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죠. 수사입니다. 수사. 형사사건 수사 중이다. 예, 형사사건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민원 안 됩니다. 왜? 수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수사, 재판, 감사에 착수된 경우. 이건 예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진행 중 화해 조정이죠. 화해 조정이에요. 조정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확정된 권리관계. 자,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 민원 낼 수 있어요? 네,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불, 그죠? 그 다음에 조확 외우시고요. 나머지 감사원, 성관이 의결사항, 그 다음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 인사행정상의 행위. 이 9가지를 외우자. 9가지를 외우자.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절차 보장, 법정 민원은요. 절차 보장과 신속한 행정을 위한 장치예요. 고충 민원은요. 제도 개선에 있죠. 그 다음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정 민원을 제외한 그 예외 사유, 민원 처리 예외 사유 역시 공공질서 유지, 행정기관의 자율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가 되시면 자, 허가 신청,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근데 거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 민원인에게 다시 신청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야, 이 신청 기간 60일이고요. 문서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 포인트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문서 작성과 문서 처리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서 작성과 문서 처리 원칙. 자, 문서 작성, 문서 처리 원칙이죠. 자, 먼저 문서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문서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종이에 글을 쓴다? 네. 글을 쓰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 문서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해해 보자. 핵심은 행정정보의 전달. 그죠? 그 다음에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증거. 행정정보를 전달하고 증거로 남기는 공식 기록 매체. 공식 기록 매체가 바로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이 문서를 통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남기고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게 된다. 즉 문서는 행정의 언어이자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불가합니다 라고 했다. 자, 이건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왜죠? 네, 불허가 통지문을 자체로 문서로 발송해야 그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문서의 행정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개념 그대로 좀 적어주면 좋다. 자, 행정기관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활용하기 위한 공적 기록 매체다. 그죠? 당연히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활용해서 의사, 사실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그죠? 자, 문서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두 가지 대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어문규범을 준수해라. 두 번째가 국민, 이해하기 쉬운 용어에 누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써야 된다. 자, 행정문서는요. 우리 공공의 신뢰를 받는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행정용어나 전문용어는 가급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의 민원이 각하되었음이라기보다는 귀하의 신청은 자, 법령 요건에 맞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좀 더 명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는 거죠. 그죠? 친절하다. 그래서 문서에는 전문성을 뽐낸다기보다는 명확성과 이해의 용이성 이것이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성 원칙 첫 번째가 어문규범 준수예요. 근거 법령은요. 법은
국어기본법 이런 법도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것. 근데 외국어 한자나 영어 써야 돼. 그때는 그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괄호 치고요. 괄호 안에 한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쓰기가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예요. 행정문서의 목적은 전문가 간의 소통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소통이라고요? 국민과의 소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어라든가 전문 용어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그리고 평이한 우리말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귀기관의 공문 접수일자는 뭐 차주 월요일이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귀기관의 공문은 차주라는 말 대신 다음 주라는 순 우리말을 써라 이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가 쉽다 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표현도 좀 지향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 법령 이런 표현보다는 해당 법률, 그죠? 해당 법률이라고 표현을 써야 우린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시스템상의 처리, 문서 처리 원칙입니다. 자, 과거에 그죠? 쌍팔년도 시절에는 문서를 수기로 결제하고 서류철에 꽂아놨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행정기관이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서의 뭐 기한부터 검토, 뭐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보존과 같은 문서 처리의 모든 과정이 전자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명확하죠. 문서의 유실 방지, 그 다음에 처리 기한 관리가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보안사항,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자 구청에서 건축 허가 문서를 종이로 결제하던 시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제권자가 출장 중이면 당연히 결제 자체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서류는 분실되기도 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속도와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대에 우리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개방형 문서 형식입니다. 여기 개방형 문서 형식에는 자 요지와 키워드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답안 작성을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형식, 즉 국민이 다양한 장치, 뭐 다양한 형식이죠. 뭐 PDF, 뭐 텍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요. 다양한 장치예요. 뭐 PC나 모바일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단순한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의 투명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그 PDF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자문서는 행정 절차를 국민에게 열린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문서 작성 원칙, 행정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서 처리 원칙은 시스템, 전자화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 이론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나온 바 있다. 뭐죠? 사무 개선 개념과 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에요. 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2025년도에도 보신 것처럼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죠? 예. 이론에 대한 문제가 2025년도에도 만약에 이어서 나왔다면은 이론에 대한 어떤 경향이 이제는 이제 사무 개선 혹은 뭐 사무 혁신에 대한 기법에 대한 쟁점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는 이러한 사무 개선에 대한 의의가 나왔다. 이 사무 개선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령에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타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 개선 뭐라고요? 정확하게 영문으로는 사무, 오피스 임프루먼트입니다. 임프루먼트.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그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 환경, 뭐 업무 처리 절차, 도구, 뭐 프로세스 등의 프로세스 등을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활동을 말한다. 뭐가요? 사무 개선. 단순한 서류 정리, 업무 간소화 차원이 아니고요.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그죠?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직 목표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적인 개선 활동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민원 처리 절차 단계를 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라든가, 종이 결제에서 그죠? 전자 결제로 전환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무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되는 거죠. 즉 불필요한 절차는 제거하고 업무 흐름을 효율성 있게 효율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 개선에 대한 기본 개념, 자 본질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 차원을 넘어서 업무의 흐름 자체를 다시 한번 설계한다 이거죠. 행정학에서 BPR, 그죠? 행정혁신, 비즈니스 프로세스 R은 뭐죠? 재설계매,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혁신을 뜻합니다. 즉 현재 일을 조금 고친다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자 이거예요. 사무 개선의 구성 요소 크게 4가지. 사무 환경, 절차, 그 다음에 사무기계, 정보 시스템의 활용,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요 4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정부 24와 같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 그죠? 과거에는 여러 기관을 돌아가면서 처리하던 절차를 이 원스톱 시스템, 정부 24와 같은 하나의 통합 프로세스로 단순화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단순한 디지털화라기보다는 절차 혁신형 사무 개선의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 나왔어요. 사무 개선을 실행할 때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입니다. 즉 사무 개선을 실행할 때 중요한 건 누구의 참여? 구성원, 조직 구성원의 참여죠.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이제는 여러 사람의 그런 시각이 모여야 창의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이라면 3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제 인식의 공유에 있고요. 2번째, 역시 다양한 관점이죠. 다양한 관점의 융합.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대안의 발굴, 도출입니다. 즉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사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 이게 바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업무 지연되는 원인이 뭐냐? 자, 원인을 찾아보자.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 부서 직원이 회의를 열어서 각자 다른 시각. 자, 첫 번째, 결제 단계가 너무 그죠? 불편하다. 혹은 인력 배분이 좀 잘못되었다.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 혹은 이제 절차상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를 동시에 논의를 하게 됨으로써 단일 시각으로는 보지 못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유로운 발언, 그죠?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되 비판은 하면 안 돼, 그죠? 비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디어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양 중심이다. 양을 중시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민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주제로 했을 때 직원들이 무작위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분위기 속,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좀 무모해 보이더라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이었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라이팅입니다. 이건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한 환경 속에서 종이나 포스트잇에 적은 뒤에 서로 돌려가면서 의견을 추가한다 이겁니다. 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야. 소극적인 참여자 분명히 있죠? 생각은 많은데 말로 뱉질 못하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보다는 브레인라이팅 기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기법 뭐예요? 마인드맵. 자, 중심 주제를 가운데 두고요. 가지를 뻗어나가며 생각을 시각화한다. 복잡한 문제를, 그죠?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탁월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앙에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제를 쓰고요. 그 주변에 뭐 접수 단계, 그죠? 검토 단계 이런 식으로 뭐 결제 단계 나눠가지고 가지를 확장해 나간다. 네, 그러면서 개선 포인트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맵이었고요. 그 다음에 635 기법, KJ 기법, 시네틱스 기법, 델파이 기법 이런 게 있다. 네, 이런 거 그냥 이제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이다.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들은 자, 이것도 하나 전문가들이 자, 익명입니다. 이거는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복적인 설문, 피드백을 통해 합의된 결론을 내는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한다. 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넘어갈게요.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창의적인 행정 개선의 실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4번 문제인가요, 이제? 예, 이게 자, 1번, 2번 업무 관리 시스템이 나왔죠?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주체에 관해 설명하시고 업무 관리 시스템의 기대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 자, 그러면 업무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주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부터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운영 주체는 누구냐? 행정기관의 장, 당연히 나와줘야 되죠. 1차적 책임자가 바로 행정기관의 장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간의 통합 지원입니다. 네, 두 번째 주체예요. 상위 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 기대 효과, 그죠? 투명성, 책임성, 그 다음에 정책 품질과 효율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크게 잡아주시고 개념을 잡아볼게요. 업무관리 시스템이란 자, 행정기관이 기한에서부터 결제, 시행, 보존까지 즉 전 과정을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뭐라고요?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된 기반이 된다. 이 바로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자정보의 핵심 인프라라고 하죠. 그래서 과제관리 카드와 문서관리 카드 등을 통해서 업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업무의 표준화, 그죠? 체계화, 투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하던 그런 시절, 서류철로 보관하던 시절, 지금은 모든 결제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흐름, 수정, 이력, 보존 기한 등이 모두 시스템상에서 자동 관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눈에 보이지 않던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축 운영 주체에 있어서 1차적 책임자가 바로 각 행정기관의 장이다. 우리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사항.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그 구축이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있겠죠. 지방의 소규모 출장소라든가 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 혹은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구축 운영 주체 두 번째, 상위 행정기관, 행안부, 행정안전부다.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요. 자, 소속기관, 그죠?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 기관 간의 업무 연계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관 간의 업무 연계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안부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그리고 보안, 그죠? 보안 체계에 대한 관리겠죠. 그 다음에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전자행정 기반을 관리하는 그런 조종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겁니다. 대표로 뭐죠? 온나라 시스템 예를 들 수 있다 이거죠. 온나라 시스템. 이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대표적인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동일한 플랫폼에서 공문서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간의 협업 자체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대 효과죠. 첫 번째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다. 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된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명확히 남는다. 이로 인해서 정책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행정 신뢰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책임성 확보다. 정책의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업무의 흐름 근거를 확보로 행정 책임이 명확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구두 지시, 회의 메모가 누락된다.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상의 회의 결과, 그 다음에 검토 의견, 결제 과정이 전자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흔적을 보다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후에 사후 책임 추적까지 가능해진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과 효율성 제고다. 정책 품질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자,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문서관리, 과제관리, 정책평가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그죠? 품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복 업무 자체는 방지되겠죠. 예방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표준화 시스템화되어서 보다 신속한, 정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의 정책 과제 진행 현황을 공유하게 되면
당연히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요. 예산의 어떤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과제 진행률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는 즉시 어떤 병목 구간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정책 품질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그죠? 표준화된 업무 흐름, 실시간 상황 파악 가능하다, 업무 공유, 협업 강화, 추진 실적이 자동 기록된다. 그래서 결과, 그죠? 결과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죠? 결론, 업무 관리 시스템 단순한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정의 투명성, 정책 품질, 효율성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행정 혁신의 핵심적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1차적 책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전자정보의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무관리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핵심. 행정 효율성 향상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됐을 때도 행정 업무의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2024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2025년도, 그죠? 2024년도. 그럼 출제 유연이라면 2026년도에는 2024년, 2023년도 기출 쟁점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2023년도 기출 쟁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